자, 그리고 우리가 1월달 현물 ETF를 기다리고 있죠. 1월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립니다. 현물 ETF뿐만 아니라 모든 일정, 뭐 예를 들어서 FOMC 같은 경우에는 전 2일, 후 2일, 선반영, 후반영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ETF나 이런 좀 큰 행사들은 몇 개월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포지션을 정할 때 1월 10일, 1월 초까지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랑 이런 상승 추이를 보고 미리미리 움직이는 겁니다. 자, 10월달 구인 건수 870만 건, 2021년도 3월달 이후에 최저치. 자, 구인 건수가 최저치가 나왔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10월달 민간기업 구인 건수가 870만 건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9월달에 나온 게 940만 건이니까 거의 한 70만 건 정도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수치가 2021년도 3월달 이후에 뭐 가장 낮은 건수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도 둔화되는 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요게 시장에 어떻게 작용했을까? 좋게 작용했을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했을까? 고용시장 이렇게 안 좋아? 12월 14일 제롬 파월 연준의장 금리 인상 못하겠네. 안 그래도 시장에선 금리나 기대감이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는데 휘발유를 부어줬죠. 더 불 붙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이 쭉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지난 그 9월달 거 구인 건수도 살짝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향 조정이 됐고, 저번 달에도 고용이 조금 줄었구나. 그래서 955만 건에서 935만 건. 크게 둔화되지는 않았어요. 하향 조정을 조금 해줬고, 그래서 지금 노동시장이 둔화되면서 시장은 상승했고,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했죠. 금리 인하 근거 또 나왔다. 미국 구인 이직 보고서에 한호하는 시장. 시장이 쭉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갔는데, 뭐가 안 좋은 게 터졌냐면, 자, 무디스.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낮춰 부동산 침체 경고. 요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코인이슈가 한 몇 달 전에 중국 얘기 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갈 건데 신용등급 기관들이 중국의 신용등급을 낮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위안화 가치 절하되면서 빠지면서 신용등급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 기억하시는 분? 요게 코인 이슈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좀 많이 늦게 나왔다. 늦게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아마 한 내년 상반기? 그 정도 생각을 아마 했을 텐데 생각보다 조금 빨리 나왔어요. 조금 빨리 나왔고,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물론 이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건 아닙니다.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꾼 거예요. 무디스가. 근데 무디스 얘네들이 이미 2017년도 5월 달에 중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을 시켰어요. 그때도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노발대발 했는데, 그거 강등 이후에 지금 2023년도에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하향 조정을 했냐면, 일단은 국채, 신용등급 A1을 유지는 했어요. 국채 등급은 떨어뜨리지 않았다. 지방정부가 일단은 위험하다. 우리가 다 배운 대로. 지방정부 부채가 너무 많고, 그리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잡을 수 없다. 그리고 국영기업을 구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부동산 시장이 중국 GDP의 30%에서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GDP는 위축될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전망을 안전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시장에서 크게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요거를. 이미 뭐 월가의 전문가분들은 이거 어차피 우리 예상한 거다. 중국 안 좋은 거 이미 알고 있고 이렇게까지 뭐 시장이 떨어질 이유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시장에 조정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중국에 계속해서 안 좋은 이런 이야기들, 뭐 금융위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계속 갈 겁니다. 내년에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렸었죠. 상하이 증시에 상장된 1위부터 5위까지 이 기업들이 다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 부동산이 힘들어요. 뭐 수출이 안 좋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도 지금 힘듭니다. 1위부터 5위 기업들이 돈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네 주식을 팔아서 유동성을 구해.
그랬더니 중국 정부에서 뭐를 막아놨죠? 대주주들 너네 주식 매각하지 마.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쉽게 말해서 미국의 1등부터 5등, 뭐 마소라던가 애플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지금 그 휘청휘청거리면서 자기네 주식을 팔아가면서 유동성을 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1위부터 5위가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 지금 중국. 자, 이런 것들이 언제 가시화될지 지켜보셔야겠죠. 자, 11월 달 일본 도쿄도 CPI 2.3%, 16개월 만에 저수준. 한국도 CPI가 낮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어요. 자, 일본의 CPI가 떨어진 이유가 뭘까? 일본의 CPI가 이렇게 좋게 나올 수 있는 이유, 해석할 수 있는 분. 좋게 나온 이유, 여행. 맞습니다. 자, 우리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엄청 많았죠. 물론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본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조금 이상한 거를 감지하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엔화가 그렇게 저렴하다고 해서 일본 여행을 갔더니 막상 사용한 금액은 싸지 않은데? 좀 비싼데? 왜 그럴까? 아드님도 다음 달에 가신다고? 좋겠다. 너무 가고 싶은데. 자, 보세요. 일본 엔화가 저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야, 일본 싸다. 처음 관광객들은 좋아. 싸니까. 근데 여행 일본에서도 숙박비라던가 음식이라던가 물가가 전체적으로 다 올랐죠. 일본 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숙박비가 최소 2배 이상 다 올랐어요. 그래서 아무리 엔화가 엔저라고 우리가 막 다 여행 가고 막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막상 숙박비랑 보면은 크게 차이가 안 나. 눈 가리고 아웅이야. 그리고 지금 일본의 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그동안 일본의 물가를 올려준 애들이 누구냐면 한국 여행객들, 전 세계 여행객들. 야, 일본 싸다. 근데 여행객의 수요가 줄어들었고 물가가 떨어졌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이다? 글로벌 국가들의 지금 소비가 이전만 못하다. 이전만 못하다.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 국가들 일본의 여행객들 수요가 점점 줄고 있다. 물론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일본의 높아진 물가로 인해서 똑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국가들의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미국인들도 소비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과 뭐 나머지 신흥 국가들도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뭐 좋게 나왔는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죠. 그래서 일본의 물가 둔화는 긍정적인 얘기는 아니다. 긍정적인 얘기는 아니라는 거. 자, 미국 국채금리 가파른 경기 둔화 가능성 반영한 듯. 자, 우리 코인뉴스 영상 보시면서 한 달 전에, 한 달 됐다, 딱 한 달. 한 달 정도 전에 제가, 요거 이렇게 떨어지면은 위험한데,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국채금리가 그냥 완만하게 쭉 떨어지는 거는 오케이. 좋아. 근데 국채금리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는 안 좋다. 라는 말씀 드렸죠. 기억하시는 분. 고용시장도 똑같아. 인플레이션도 그래. 쭉 완화하면서 쭉 둔화되면은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국채금리가 딱 꺼진다. 무슨 뜻이다? 국채금리가 딱 꺼져. 물가를 확실히 잡았어. 판정이 났어. 잡았다고.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물가가 확실히 잡았다 판정이 안 났는데 국채금리가 떨어졌네. 그것도 가파르게. 물가 다시 오르면 이거 물가 못 잡습니다. 못 잡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국채금리가 천천히 떨어져야 되는데 가파르게 떨어진다? 다시 올리는데 2배의 시간과 2배의 돈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잡기는 힘들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 조절폭을 해주는 게 일본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본이 갖고 있는 국채를 던졌다, 매수해줬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국채금리를 조절해준다, 속도를. 근데 지금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이걸 봤을 때 4.1입니다. 불과 지금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5%였어요. 5%에서 4.1, 한두 달 만에. 이게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뭐 경제에 좀 이렇게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 비트코인은 뭐 하루에 몇십 프로, 몇백 프로까지도 상승을 하는데
근데 채권 시장에서 5%에서 한 달 만에 4% 마이너스 1%가 떨어진다? 이거 재앙입니다. 재앙. 재앙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닙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1조, 10조, 100조 대규모 자금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1조에 1%만 하더라도 얼마야 그게. 금리가 1%가 떨어졌어요. 1조에 1%만 얼마야 이게. 미친듯이 변동성이 심한 겁니다. 한 달 만에 4.1까지 떨어졌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여기서 물가가 계속해서 빠지면 좋겠지만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거지만 중국의 뭐, 미국의 뭐, 전쟁 뭐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 계절적 요인으로 물가. 그럼 이거 잡기 힘들다. 이렇게 크게 떨어진 거. 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 4.1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5 넘어서 비레이크먼이 뭐라 그래요? 5.5 기본 5.5 간다. 제이미 다이먼이 뭐라 그랬죠? 7%도 열어둬야 된다. 요 얘기했어. 근데 지금 4.18이죠. 뒤집어집니다. 자, 볼게요. 자, 요거부터 바로 갈게요. 다음 달부터 요소 대란 현실화. 중국 한국 수출 물량 제한하라. 요소수 대란 기억나시죠? 아마 우리 경유차, 뭐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나 자동차를 이용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클 겁니다. 요소수 대란. 불과 몇 년 전에 났던 거 또다시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 보시면 자, 거래 20배 폭증했다고 하죠. 지금 사재기 일어나고 있고 무조건 사재기 났다는 건 가격 오른다는 뜻입니다. 20배가 폭증했다 그래요. 거래. 몸이 기억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가 떨어졌다, 끝났다, 이제 물가 다 잡았다 이런 섣부른 예측은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애플 2.1% 시총 3조 달러 회복. 뉴욕 증시 미국 국채금리 하락에 기술주 일제히 올라. 오늘 미국 증시를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해보자면은 오늘 좀 미국 증시를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자면 나스닥이 올랐고 중소형주들이 조금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의 이제 중소형주들을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중소형주들이 어디에 좀 연동이 많이 되어 있을까? 보통 이게 좋으면 미국의 중소형주들이 올라. 근데 이게 떨어지면 미국의 중소형주들이 쭉 떨어져. 우리가 보통 러셀 지수를 딱 보시면 되는데 어디에 연동이 되어 있을까? 보통 러셀 지수는 어디에 연동이 되어 있다? 미국의 경기 침체. 경기가 침체될 것 같아요. 그러면 러셀 지수가 쭉 빠집니다. 왜? 몸뚱이 작은 것부터 빠져. 경기에 굉장히 민감해. 그리고 경기가 좋을 것 같아. 골디락스. 그러면 러셀 지수가 쭉 오릅니다. 근데 오늘 미국 증시를 보면은 러셀 지수는 빠졌고 빅테크 얘네들, 우량주 얘네들은 상승을 했어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쭉 빠지고 우량주 애들은 상승을 했다. 그 뜻은 지표를 보고 너무 마냥 좋게만은 생각하지 않았다. 고용지표 보고 경기 침체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중국의 저런 우려들도 있겠구나. 시장이 조금씩 경기 침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물론 지금 12월 초 코인 이슈가 미국 증시 매도 물량 나오고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유 기억하시는 분. 12월 초에 코인 이슈가 미국 증시 조정 나올 겁니다. 왜? 뭐 때문에? 보통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2주 동안 미국의 뮤추얼 펀드가 배당 수익이 지급되는 기간이다. 기억난다 1번. 그렇기 때문에 12월 초에 미국 증시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우리 미국 주식이나 뭐 주식 투자자분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초에는 살짝, 근데 지금 보시면 미국 증시랑 우리 비트코인 시장이 디커플링으로 가고 있죠. 움직임이 완전 반대 방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일단은 12월 13일 CPI 전까지 좀 더 지켜보셔야 돼요. 어떤 움직임이 나오나 좀 더 지켜보셔야 되고. 1등 금, 2등 애플, 3등 마소, 4등 사우디 아람코, 5등 알파벳 구글, 6등 아마존, 엔비디아, 그 다음 비트코인. 10등 안에 들어왔어요. 뒤집어집니다. 상승세가. 10등 안에 들어왔어요. 비트코인.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더 치고 올라오겠죠.
치고 올라올 거고. 지금 우리 비트코인 시가총액만 봤을 때는 조금 상승장 직전,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 시가총액은 굉장히 지금 높다는 거. 자, 원달러 환율. 유로 위안화 약세 속 상승 1310원대 마감. 자, 우리 한국의 원화 왜 안 좋은 걸까? 왜 회복 못하는 걸까? 막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국 주식 투자하자, 우리 개미들 2차전지 매수하자 그러고 있었죠. 근데 왜 지금 죽을 쓰고 있는 걸까? 한국도 이번 연말 내년 상반기 얘네가 안 좋으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얘네랑 경기가 너무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받는다. 중국이 회복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 한국도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 말고도 우리 한국 시장이 지금 좀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수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금리를 뭐 인하하네 뭐네 아직 그 얘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 다시 환율이 튀기 시작했다. 달러가 약세인데 원화도 올라가야 되는데 원화도 같이 떨어지는 아쉬운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펀드멘탈만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좋습니다. 훨씬 더 나아요. 지금만 봤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 뭐 주식 투자자분들 기다리셔야 됩니다. 물론 한국이 중국보다는 더 빠르게 회복을 할 거예요. 근데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한국 그러나 외환 보유고는 늘어났어. 약 달러의 넉 달 만에 증가 42억 달러. 자, 외환 보유액이 추이가 늘었는데 한국이 수출을 잘해서 한국이 실적이 좋아서 무역 수지가 좋아서 아닙니다.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됐죠? 달러 가치가 지금 보시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달러가. 근데 한국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타 자산. 뭐 유가증권, 뭐 H금, SD, IM 포지션 금 이런 식으로 있죠. 근데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자산이 환산액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액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한국이 잘 벌고 뭐 잘해서가 아니라 갖고 있는 금 가격도 올랐고 주식 가격도 올랐고 채권 가격도 오르면서 외환 보유액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도 한국의 아직 위험이나 악재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중국발 요소수 말씀드렸고, 자, 중국 판다 인형보다 많은 실업자가 쏟아진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죠. 실업자 늘어나는 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년 실업률 공표를 했는데 공표 안 합니다. 공표 안 해요. 못하지. 일자리가 미친 듯이 줄어들기도 했고 실업자가 미친 듯이 줄어들고 미친 듯이 증가하고 고용시장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당연히 수출도 안 돼. 내수시장도 안 돌아가. GDP 못 올라가고 부동산 당연히 회복 못하지. 주식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힘든 겁니다 지금. 자, 중국 내년 대졸자 사상 최대 올해보다 21만 명. 대졸자는 늘어나는데 쎄빠지가 공부해서 대학교 가가지고 장학금 받고 등록금 내고 공부했는데 결국 가는 곳은 농촌. 물론 농촌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대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뭐 공부하고 하신 분들은 보통 뭐 이런 좀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고 뭐 대다수가 그러니까. 근데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취직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돈을 벌어야지. 일자리를 찾는데 여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정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 700분 정도 봐주시고 계신데 하단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뒤집어지는 시그널 나갑니다. 자, 가겠습니다. 12월 7일 미국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22시 30분 내일 발표됩니다. 실업자 수가 얼마나 급증했는지 체크하시면 되고 8일날 비농업 고용지표랑 실업률까지. 그래서 내일이랑 내일 모레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또 못 나오는지 그거 지켜보시면 됩니다. 지켜보시면 되는데 고용지표가 둔화됐어. 둔화됐어. 조금 이렇게 떨어졌어. 그러면 시장은 그냥 잔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팍 꺾였거나 아니 또 확 올라가거나 그러면 어떻다? 확 올라가도 잔잔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팍 꺾인다 그러면 빠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거.
자, 그리고 우리 비트코인 시장은 반대로 보셔야 됩니다. 따로 보셔야 돼요. 12월 9일 중국 PPI, 그리고 12월 12일 날 미국 CPI, 아마 요것도 낮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원유나 휘발유나 뭐 식량 가격도 그렇고 낮게 나올 걸로 보여요. 그래서 뭐 3.1, 3. 진짜 좋으면 2점대도 나올 수도 있겠다. 2%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3%대. 근데 헤드라인은 굳이 중요하지 않고 근원 CPI가 중요하죠. 변동성 심한 것들. 그리고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13일날 발표되고 14일 연준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사실 12일도 중요하지만 포커스는 14일이다. 물론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른다. 매파적일지 아니면은 좀 유하게 갈지. 그래서 지금 좀 정치적인 변수를 좀 말씀을 드리면 바이든 지지율이 밑바닥입니다. 미친 듯이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바이든이 제롬 파월 연준의장한테 계속해서 쪼고 있을 겁니다. 제니 옐런 누님도 그렇고. 그래서 너 지금 금리 빨리 좀 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내 지지율 봐라. 내년 대선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정치적 압박이 좀 클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정치적 압박이 좀 커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석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 멤버십 분들 조금 기다려주세요. 분석이 싹 끝나면 그때 이제 자리가 잡게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12월 14일 유로존 금리 결정, 소매 판매 지표까지 발표되고 19일 유로존, 21일 국내 GDP 미국, 요거 아마 뭐 5.2보단 낮게 나오겠지만 좋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미국 근원 개인 소비 지출 12월 22일, 23일 신규 주택 판매까지 발표되면 이젠 12월 달에는 끝입니다. 자, 일단은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어요. 그만큼 중국이 힘들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지표고, 뭐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안 줬고 구인이직 보고서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중요한 뭐가 있냐면은 중요한 일정이 일단은 FOMC 회의 중요하겠죠. 미국 CPI도 있습니다. 다음 주가 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월요일 날 3년물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이 있습니다. 3년물과 10년물. 그래서 3년물, 10년물 둘 다 막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서 인기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걱정은 이제 화요일 날 30년물이 미국 국채 경매에 예정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30년물 요게 아마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될지, 채권 금리를 또 올려줄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미국 재무부가 한두 달 전만 10월 말에 분기 발표를 했죠. 얼마나 발행을 할 거고, 장기를 많이 발행할 건지, 단기를 많이 발행할 건지, 요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좀, 걱정을 했었죠. 미국 정부도. 그래서 장기는 조금 줄이고, 단기를 많이 발행하겠다. 그런 대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국채 금리가 어떻게 뛸지 좀 지켜보셔야 되고,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폭이 너무 빠른 게 아무래도 걱정이 된다. 아까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월달 현물 ETF를 기다리고 있죠. 1월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립니다. 현물 ETF뿐만 아니라 모든 일정, 뭐 예를 들어서 FOMC 같은 경우에는 전 2일, 후 2일, 선반영, 후반영,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ETF나 이런 좀 큰 행사들은 몇 개월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포지션을 정할 때 1월 10일, 1월 초까지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랑 이런 상승 추이를 보고 미리미리 움직이는 겁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